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11월 이후에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증시가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만 거의 70% 뛰는 이른바 코스피 4,000포인트가 뉴 노멀로 자리 잡았고요. 또 코스닥도 수년 만에 천스닥 재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발 AI 거품론을 딛고 산타랠리에 이어서 또 내년 국내 증시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게 될지 코스피 5천 시대의 조건과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 이 시간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 참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만큼 바쁘셨겠죠. 뭐 애널리스트가 좀 장돌뱅이 같아서요. 늘 분주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올해 뭐 그냥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네. 한국만 힘들었던 시장이 2023년, 2024년 이어졌는데 네.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도약을 해서 그래도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네, 증권사는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무래도 네. 좀 예. 애널리스트 하면은 많이 좀 돌아다니셔야 되나요? 기업 탐방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네, 의미셨어요? 고객들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요. 네. 투자하시는 고객들 요즘 뭐 기업들도 저희 고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또 개인 투자가 네. 뭐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 하반기엔 좀 출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한 70%된 건가요? 네, 뭐 올해 뭐 고점 대비 고점 기준으로는 한 70.5%까지 갔고요. 네. 지금 70% 전후에서 작년 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일본 이런 데가 10%, 많이 오른 데가 20%대니까 네. 올해는 뭐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제도화가 됐었죠. 네, 상법 네. 2번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고유의 호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시장도 좋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우리 증시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 다른 나라 증시가 그야말로 날아갈 때 우리 시장은 횡보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예. 가격 메리트도 올해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른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5월 이후에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투자 메리트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또 그 이후부터 상법 개정이 2번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투자하는 주주들에게는 우호적인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9월, 10월 이때 외국인들이 주식 샀던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때는 또 대만, 일본도 많이 샀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낮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20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 정말 뭐 공격적인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그 10월 이후에는 굉장히 또 많이 매물을 쏟아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10월 하순부터 뭐 지금까지 보면 팔고 있는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올 들어서 9월, 10월, 12월까지 기준금리 낮추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같은 거 물린 게 8월부터죠. 근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가파르게 치솟진 않지만 어쨌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1월 달에 전년 동월비 한 2.7%니까 네. 중앙은행 목표치가 한 2%니까 역시 물가가 아직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다고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를 낮추면 네.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총량적으로 시장에 그 공급이 되는 미국발 유동성이 네.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리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초의 기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이런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가 조금 외국인 매매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현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이제 시장이 올해 참 많이 그 기대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차, 2차 상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이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최고소득세율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배당을 또 해야 되고요. 네. 또 지배구조 개선이 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게 1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한 2013년, 14년부터 소위 말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이 돼서 네. 한 10년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 생각에 일본이 10년 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할 것 그거보다 같아요. 훨씬 빨리. 빠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상장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가시화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좀 가능성과 변화의 계기가 마련이 됐고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1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간 거니까 네. 법으로 됐으면 확실히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라는 그거가 왜 근데 의문부호가 어떤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주들에게 충실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하. 실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하. 비교적 지배주주, 소위 오너에게는 좀 이해관계에 맞는데 또 다른 주주들에게는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구현되는 게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고 또 본질은 네. 이것 자체가 뭐 이제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네. 주주들을 신경 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규제도 덜 받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 자금을 받은 게 상장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주주들을 신경 쓰라라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그럼 어떻게 신경 쓰는 거냐? 기본적으로 주주들과 상장사들이 잘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뭐 꼭 좋은 거냐?
기업이 투자할 때가 있으면 배당 주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장기적인 주주 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소명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셨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선언적이고 큰 개념이고요. 네. 나머지 것들 예컨대 뭐 전자주총 활성화라든가 독립이사제 도입 이런 것들은 네. 주주들과 기업이 잘 소통하라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당장 이제 내년 초가 되면 12월 결산법인 주총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기업들이 주주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일본은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보다 빨리 할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일단은 그 법원의 초기에는 판례가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네. 법원이 이제 그 개정된 법의 정신에 맞게 판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법원의 판례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법의 잣대에 사실 맡길 수는 없죠. 이거는 내 돈을 건 투자라고 하는 건 진지한 행위고요. 네. 또 주주들에게 그 사업 자금을 받은 상장사들도 주주들을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그 경영 활동을 하는 건 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덕목이거든요.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요. 네.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기업 활동은 장기적이거든요. 아주 긴 기간을 가지고 기업 활동하는데 주주들은 약간 단기적인 성향이 있죠. 오래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죠. 샀다 네. 팔았다 하잖아요. 네, 네.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예컨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내 사업을 접었다가 금리 내릴 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데 주주들은 예컨대 금리 올린다 그래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기업 활동과 네. 또 단기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도 한국도 풍토가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주주들이 기업을 막 흔들고 이런 거라기보다 소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상장사들이 전문적인 투자자이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과 소통하면서 네. 자본시장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이 실험이 남들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먼저 간 길을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우리도 좀 적당한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배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에게 굉장히 저는 큰 주가가 올라가는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특집으로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올해 코스피 4000시대 국내 증시 상승 배경과 동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 내년도에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다양한 변수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센터장님 사실 이제 증권업계 몇 년 계신 거죠 지금? 제가 96년부터 일했으니까요. 네. 한 거 없이 시간만 많이 갔네요. 한 30여 년 있었네요. 그 부침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네. 계속 이제 그 얘기됐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네. 얘기가 정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뭐 이러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꽤 많았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계좌를 새로 연 사람들도 많을 예, 정도로 예, 예. 국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네. 하지만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네. 이거 잘하는 건가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장은 이제 연말 연시엔 항상 이제 좀 뭔가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타 랠리다, 뭐 네. 이렇게 연초 효과다 이래가지고요. 올해는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말 내년 초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뭐 연말 네. 연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여름부터 산타가 여러 번 다녀갔다고 봐야죠. 주가 지수가 뭐 이렇게 네. 급등을 했으니까요. 네. 2,000포인트 때부터 4,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공자님 말씀 같긴 한데 네네. 꼭 뭐 올해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돈이 후행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면. 그런데 좀 비싸져야 들어오죠. 비싸져야 들어오죠. 네. 그게 전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뭐 저는 뭐 굳이 뭐 탐욕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좀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인간 심리에 내재된 인지적 편향인데 네. 투자건 직업을 구하건 뭐 내가 어떤 대학을 가건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네. 근데 미래는 지금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견해일 따름이에요. 내가 잘 전망했더라도 이게 입증되는 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미래는 지금 검증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알쏭달쏭한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 보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보이는 게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란 편향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네.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대체로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하게 돼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예. 뭐 내년 시장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을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주식 투자를 뭐 하는 게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네. 우리가 2,000에서 4,000까지 올라올 걸 몰랐기 때문에 4,000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000부터 4,000까지 올라오는 거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뭐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금세기 들어서요. 네네. 2000년대 들어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어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복원이 되고 네. 네. 미국의 경우는 S&P 500 지수가 네. 2차 세계대전이 한 80여 년 동안에 2년 연속 떨어졌던 게 두 번밖에 없어요. 네. 한 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네, 네. 한 4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없어요.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사실 용기를 내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지만 네. 네. 그것도 지나가 봐야 그게 바닥인지 아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네. 제 생각에는 한 3, 4년 정도를 네. 투자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투자는 좀 리스크가 적은데 네. 개별 종목을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종목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올해 코스피가 한 70% 올랐지만 소외된 떨어진 분들도 종목이 많죠. 1000개가 돼요. 네. 주가가 코스피만큼 못 오른 게 아니고 절대 주가가 작년 말보다 떨어진 게 1000개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잘 아는 종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가 네. 결국 미국도 2년 연속 떨어진 게 40년에 한 번이고 네. 한국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크지만 코스피가 21세기 들어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좀 시장 대표 지수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고 네. 네.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왜 나쁜 행위겠어요. 뭐 내가 잘하는 종목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황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네. 시장에 대한 투자로 시작하는 게 저는 첫 투자에게는 전 누구에게나 좋은 투자는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올해 쓰셨잖아요. 여기도 네. 이제 패스웨이 투자 서론부터 쭉 쓰셨는데 네. 게으른 투자, 게으른 그럼요. 투자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일관성이에요. 네. 나쁠 때도 투자하고 이제 우리가 주가 지수가 4,000 지금 이제 넘어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 또 그렇습니다. 주가가 조정 없이 지난 그 가을처럼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4,200까지 갔을 때 이건 너무 비싼데 내가 4,000포인트 깨지면 주식 좀 살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4,000 깨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요. 그 주가가 4,200에서 예컨대 4,000인 밑으로 떨어질 때는 다른 상황이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지나친 기후였더라도 그냥 나름의 서사가 붙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떨어지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네. 사실 나쁠 때도 사야 되는데 네. 근데 나쁠 때는 또 겁이 나서 적립식이라고 하더라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투자는 네.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나쁠 때도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게 네. 인간의 영역을 좀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럼요. 네, 그걸 또 이제 저기 개인 투자자들이든 뭐 기관 투자자들이든 리서치 센터에서 예측하는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네. 5천이 가능한가? 사실 5천이라도 소외되는 종목도 있고 잘 가는 네. 종목도 있고 해서 이게 단순히 5천이 선언적인 의미는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가능할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되고 또 네. 거기를 가로막는 어떤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저는 뭐 같습니다. 아주 엄격한 분석은 아닌데 네. 지금 주가 지수가 뭐 4,000, 4,100, 4,000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5,000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대략 한 23%에서 25% 정도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우리는 그 가까운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2025년도에 뭐 70%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까이 거 25%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25% 오른 애가 별로 없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복원력을 가지고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조정을 받고자 하는 속성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내년도에 5천 가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조금 뭐 또 어떻게 보면 꼭 뭐 내년에 5천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5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도달하기 힘든 뭐 과제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가 있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1000포인트 간 게 1989년입니다. 네. 거기서 2배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입니다. 네. 18년 걸렸죠. 2000에서 4000 된 게 2007년에서 올해니까 또 공교롭게 18년 걸렸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올해 70% 올랐지만 네. 주가지수가 특정 레벨에서 100% 오르는 게 18년 걸렸어요. 연율로 보면 3.9%인데 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10년, 15년의 주가지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주가지수가 장기간 못 올랐던 건 제 생각에는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게 네,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예요. 예.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가가 반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작년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흔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말엔 600만 명에서 지금은 1,4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뭐 국민이 주식이란 이해관계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으니까 정치나 정책이 이걸 진지한 의제로 다루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네, 좋은 네. 일입니다. 그래서 18년 걸릴 것 같진 않지만 네. 우리 주가지수가 100% 오르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올해 70% 올랐기 때문에 가뿐하게 5천 가고 이런 거는 상당히 도전적일 수 있고 네. 또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성취보다 네. 자산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랬죠. 예, 우리가 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지만 한국 경제가 사상 최고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런 그 괴리는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보다 더 좋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GDP 성장률이 성장률이. 2년 연속 역성장 마이너스였고요.
우리는 저성장이지 역성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 네. 길게 보면 저금리가 유지되지만 중간중간에 통화정책의 반동의 시기도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동결이죠. 지금 미국도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하가 이번 달 12월까지 낮춘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리 낮추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많이 못 낮출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저는 장기적으로 특히 한국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뜀박질 할 거냐 상당히 더디거나 또 실망스러울 수 있을 거냐라 그러면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지 혹시 않을까 발목을 봅니다. 잡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힘들 거예요.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네. 근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는 단기 금리, 만기가 짧은 정책금리 단기 금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그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는 금융기관들끼리 거래하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30년짜리 국채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 의장의 임기가 4년이고요.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라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거든요. 네. 길죠. 근데 14년짜리 임기가 길더라도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에다 시장의 집단지성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저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가 위인데도 고성장을 하는데도 바이든 행정부 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7%대, 트럼프 들어와서 6%대면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발작할 수 있어요. 네. 중앙은행이 기존금리를 유지해도 만기형인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불확실한 거는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추는 힘이 약해졌다는 게 불확실한 점이고 조금 더 말씀하신 네, 네.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생각을 하면 네.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네. 주식시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으로 뭔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향점은 마련이 됐는데 네. 이제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도 내년 증시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서 상원이 이제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 같이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상원의 어떤 그 지배 정당이 다수 정당이 바뀔 가능성 매우 낮고요. 상원은 3분의 1만 뽑고 3분의 1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원은 매우 높은 확률로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예컨대 뭐 관세나 이런 건 특히 대법원 판결 같은 게 있어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만 네. 또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좀 있기는 뭐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기업 자체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결국 네. 증시라는 거는 네. 주식을 본다고 할 때 올해 이제 AI 거품론이 계속 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계속 나올 것 가슴이 같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이런 분들도 전에도 계세요. 있고,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시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 버블은 예. 알 수가 없고 근데 이게 버블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네,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죠. 그건 매우 주관적인 영역인데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버블이 어디까지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터져봐야 아는 거죠. 터져봐야 아는 그게 거죠. 버블이었구나. 예, 네. 아는 건데 다만 제가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네. 상당히 엄격해질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말로 은퇴를 하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주식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항공 주식 샀다가 손해도 많이 보고 뭐 그랬지만은 항공 주식 같은 게 버핏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주식이에요. 돈을 벌면은 쌓아뒀다가 주주들에게 배당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항공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투자가 많아요. 투자가 많으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네. 그래야 투자한 보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은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놓은 많은 주식 중에서 시즈 캔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초콜릿 만드는데 뭐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으니까 매년 가격을 올리면서 높은 마진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기업들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투자 없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었어요. 예컨대 플랫폼 기업들. 뭐 플랫폼 기업이 무슨 돈 투자가 필요해요.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 그렇듯이 물류센터 지었지만 예컨대 구글의 그 이커머스를 생각하면 네. 그냥 깔려있는 인터넷에서 네. 자기들이 뭐 재고도 안 갖고 네. 연결해주면서 마진을 받는 거였어요. 플랫폼 업체들이에요. 네. 애플, 네. 아이폰이라고 하는 물리적 유형의 그 제품을 만들지만 자기들이 뭐 공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웃소싱 줘서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그래서 투하 자본을 굉장히 가볍게 가져갔어요. 근데 네.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가 네. 소위 말하는 많은 기업들이 AI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메타가 10월 말에 300억 불의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한번 잘해보겠어요라고 하는 기업 중에 제일 취약한 기업이 오라클 같아요. 오라클이 자사주도 많이 사고 하다가 지금은 설비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버블론의 정점에 있었던 회사가 엔비디아였어요. 네. 엔비디아는 메타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의 칩을 파는 회사인데 저는 지금 AI가 19세기의 흡사 골드러시 같아요. 미국 서부에서 뭐 금광이 발견돼서 쫓아가지고, 꿈을 예. 안고 다 뛰쳐가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19세기 골드러시에 비유하자면 네. 청바지 장수예요. 사람들이 금캐러 갈 때 청바지를 파는 거죠. 네. 삼성전자, SK 다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데 지금까지는 청바지 장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네. 금캐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청바지를 사느냐만 봤는데 이제는 근데 지금은 진짜 금이 얘네들이 진짜 금을 캘까? 네. 투자하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지금 그 우려의 정점에 있는 게 오픈 AI고요. 비상장 회사입니다. 야,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라는 고민이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조금 오라클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본업에서 버는 돈도 그렇고. 그래서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조금 훨씬 더 도전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버블이 커지더라도 네. 단선적으로 가지 않아요.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 달 들어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중간에 반토막도 났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3년 연속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과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버블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상당히 좀 도전적이지 않을까. 또 한국 시장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년엔 좀 덜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이 안 될 때 한국이 됐던 적은 별로 없어요. 네. 한국은 몇 년 헤매다가 오래 올랐지만 미국은 3년 연속 이미 올랐고 네. 2009년 이후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이 장기 강세장에서도 4년 연속 오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여러 가지 기저 효과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 그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이게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과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공장을 짓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실은 뭐 돈을 즉각적으로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네. 외국인들이 회수하기 쉬운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면서 환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 특히 해외 주식을 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상수지, 본질적으로 한국이 달러를 벌 수 있는 능력인 네. 경상수지도 적자나든가 외환위기 때는 구조적 적자였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냥 적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GDP의 5% 정도의 사상 최고 수준의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살려고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이 올라가는 게 한국 경제에 당연히 좋은 일 아니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예전처럼 환율이 올라갈 때 주식이 아래쪽으로 그냥 추락했던 것과는 조금은 좀 구조가 다른 거 아닌가.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환율이 상당히 불안하지만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와 좀 다른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원화가 네.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네. 가치가 떨어져서 네. 환율이 높은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은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게 총통화나 이런 M2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 달라요. 특히 한국은 ETF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최근 하반기에 그 M2 증가율이 8%였지만 네. 주가 올라가서 ETF 자산이 늘어나는 걸 빼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요? 그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힘들고 네. 그리고 제가 경상수지가 흑자라 그러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린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지만 그게 외환시장에서 사실 달러를 사야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 증가율과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비교하려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 물가가 높아야 돼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높아지는 나라의 돈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네. 높다라는 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뭐 물가 상승률이 사실 이것도 그 두 나라 간의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동등하게 비교하는 맞진 않지만 지금 일본의 물가와 미국의 물가가 사실 더 높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한국의 총통화가 증가해서 원화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뭐 여러 가지 설명과 훅 좀 뛴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특집으로 코스피 4천 시대를 연 국내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6년에도 상승세가 이어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이제 정말 궁금한 게요.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요즘 보면은 많이 똑똑해졌고 아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매체에서 정보를 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의 마지막 말미에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10가지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좀 지금 네. 우리 주식시장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요. 투자하고 사는 게 좋고요. 네. 어떻게 투자를 뭐 형편에 맞게 하고 사는 게 좋고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 당위로서가 아니라 네.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낙관론? 이러면 예.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식은 올라간다.
그렇지만 이것이 네. 일방향의 고속도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굉장히 많지만 올해 주가지수가 4천을 갔는데 그 이전에 지루한 횡보 시기가 있었고 또 2022년 꽤 많이 떨어졌고 그때 미국의 빅테크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낙관론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떤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오르는데 네. 중간에 우여곡절을 우리가 피하면 좋은데 그거 피하기 참 힘들어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돈이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빌려서 하거나 뭐. 저는 2년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2년 내에 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그렇지만 한 3년 4년으로 갈수록 주가지수의 복원력은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졌던 게 두 번밖에 없고 금세기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지수가 이걸 반영하는데 네.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주식은 과하게 올랐다 과하게 떨어졌다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주식은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을 내가 계산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은 네. 저는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명목 GDP 궤적에 수렴하는 주가 지수를 네. 책에 써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네. 됩니다만은 이제까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거의 이제 성장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유효할까요? 역성장은 안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이 명목 GDP 성장률이 역성장했던 게 98년밖에 없고요. 네. 제가 실패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최근 들어선 지배구조 개혁이나 이런 걸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소위 말한 잃어버린 20년을 거칠 때 주가가 39,000엔에서 7,800엔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한 30년 지나서 회복이 됐지만 그 이전에 20년은 고생했으니까 뭐 장기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던 게 7번이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역성장을 하면 주식이 안 되고요. 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 성장률의 문제지 한국도 경제가 되게 나빠지고 이제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네. 명목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때는 그냥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자를 조금 주는 채권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떨어짐으로써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자를 안 주더라도 돈만 가지고 있어도 구매력이 높아지니까요. 네. 네. 그 전이라 그럼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견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강세장이더라도 미국도 한번 부러지면 S&P 500이 50%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닷컴 버블 붕괴될 때 2008년 금융위기 붕괴될 때인데 그래서 저는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할 때는 네. 절대적으로 나쁠 때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나쁠 때도 떨어졌을 때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하면 그 회복세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립식으로 네.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건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거 참 어렵죠. 네. 저는 개별 주식 투자는 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이라는 게 자기 꼭 갖고 주식을 있는 사고 파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코스피가 뭐 70% 넘게 오르는데 떨어진 게 한 1,000 종목, 네네. 전체 상장 종목의 40%가 떨어졌고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정답이란 보장도 없어요. 지금의 우량주가 미래의 우량주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 다우지수란 게 있거든요. 네. 미국에 상장된 6,000개 중에 제일 좋은 30개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대에 제일 좋은 게 다우지수예요. 네. 근데 다우지수에 편입됐던 종목 중에서도 코닥, 네. 그리고 베를렘 스틸 이런 건 사실상 파산했어요. 당대에 멀쩡한 주식도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별 주식은 네. 내가 잘 아는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저평가된 가격에. 근데 우리가 가치 평가도 잘 안 하고 네. 일단 사고 나서 얘기 듣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찾아보고 뭐가 좋아. 그런 이래가지고, 거는 그거는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어도 그게 왜 나쁜 거냐면요. 행운과 자신의 실력은 구분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망함으로써 끝나는 게임이에요. 네? 아니 내가 계속 돈을 벌면 이걸 왜 그만둡니까? 그만둘 이유도 없고 계속 해야죠. 그럼 결국은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손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잘하면 계속 벌 수가 있는데 저는 루틴이나 정해진 규칙이나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제가 주가가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세에 추종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식 투자한 시점이 정말 운 없게도 정확히 시장의 상투가 아니면 내가 사고 좀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게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걸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 돈을 번 게 나의 운인지 시장에 만들어준 건지 내 실력인지가 불분명한데 네. 돈을 벌게 되면 자의식이 좀 뿜뿜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지적 세상이 달리 게임이라는. 보이죠. 그럼요. 네. 저는 코로나 직전에 동학개미 투자 붐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야, 내가 워렌 버핏이었네. 나한테 이런 자질이 있었겠네 생각하지만 약세장이 되면 무주식이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다 그래서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부실 종목을 사도 운 좋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특히 자의식까지 과잉이 되면 중간에 곱하기 0이 나와요. 곱하기 0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곱하기 0이 나오면 아무리 많이 벌었다를 0이 되는데 내가 번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과 실력을 구별하는 게 쉽진 않지만 개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네. 잘하는 주식을 그리고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 네. 1차적으로 적정한 어떤 주식의 가치 평가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 그게 아니면 전부 일종의 저는 운과 도박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어려운 거면 누가 주식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냥 철저하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패시브하게 투자하게 되면 낭패는 안 보고 게으른 투자자. 지금 주가지수가 4,100인데 주가지수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4,200에 산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시브하게 가져가고 네.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네, 정말 잘하는 주식. 예,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보면 많은 정보가 저는 오히려 독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네. 그 과정에서 곱하기 0이. 내가 잘 모르면은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낙관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그건 시장에 비관론. 대한 낙관론이 근데 있고요. 비관론은 가질 필요는 없는 근데 거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소양, 네. 또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질, 그리고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네. 이런 게 있다 보면 주식을 많이 사고 팔 수가 없죠.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없으면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로 해서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뭐 대학 교수급의 그런 엄청난 지식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회계학 어려워 보이지만은 회계학 전공자들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전엔 북이라 그랬어요. 네. 장부를 적는 거. 맞아요. 예, 북이. 예. 그러니까 실용적인 저는 그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살려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가 아니고 네. 회계 원리부터 일단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돈을 버는 거냐? 저는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서 네. 벼락 거지란 얘기가 막 회자가 됐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 마음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네. 아니 투자를 안 하면 돈을 못 벌 뿐이지 투자 안 한다고 거지가 되나? 근데 그거는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건데요. 네. 코로나 직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나가면 또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버스는 직전에 또 나타났던 옵니다. 강세장은 80년대 이후 나타났던 한국 증시 역사적 강세장 8번 중에 네. 랭킹 6위예요. 예, 예. 네,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어려우시면은 시장에 투자하는 패시브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가 전 굉장히 누구에게나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동안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네. 예,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남은 성탄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